2020 우리의 선택 물음표를 던지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투표율이 관심이었는데요. 현재 전국 투표율은 62.6%입니다. 투표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지역은 전남, 가장 낮은 곳은 인천과 충남입니다. 한 표를 호소해온 후보들과 정당들한텐 지금이 가장 초조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각 정당의 선거본부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금 뒤 6시 15분이 되면 JTBC가 리얼미터와 함께 자체 조사한 정당별 의석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의 당선 확률이 공개됩니다. 이어서 지상파 출구조사도 인용해서 전해드릴 거라서 JTBC를 보시면 두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조사 결과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눌 패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웅 경희대 교수가 방금 자리하셨습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종배 시사평론가입니다. 네 분 패널을 만나기 전에 곧 공개할 저희의 예측조사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측조사를 직접 진행한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와 성균관대의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연구소의 강유현 박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조사의 특징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혹시 야구 영화 중에서 실제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장면보다도 숫자를 계산하는 장면이 더 많이 나왔던 영화 기억하십니까? 네, 브래드 피트가 나왔던 영화 머니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제 미국 야구에서는 기존의 경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들의 타율이나 출루율 같은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해서 승패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일찌감치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8년 대선에서부터 이런 분석 기법이 선거 예측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분석 방법론을 저희가 이번 총선 예측 조사에 적용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년 전 지방선거부터 지난 대선 그리고 총선까지 이미 수많은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와 또 실제 선거 결과 데이터를 비교하는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요.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론조사의 추세와 경향을 객관적으로 읽어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메타 분석이라고 합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도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신 거죠? 네, 선거 예측은 투표 당일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깜깜이 기간의 여론조사는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저희가 총 60개 지역에 대해서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받은 가상번호, 즉 안심번호를 활용했습니다. 혹시라도 조사 대상인 응답자들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도 하셨다면서요? 네, 문제는 초접전 지역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번 예. 선거에서 선거에서 초접전 지역이 또 여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초접전 지역들을 20대 이제 총선 결과를 보면은 253개 지역 중에서 37개가 3%포인트 미만이었고요. 68개는 5%포인트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초접전 지역의 경우에는 각 선거구에 밝은 정치 전문가들이나 또 지역 언론인들을 통해서 심층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을 저희가 가려냈습니다. 네,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JTBC의 예측 조사는 잠시 뒤인 6시 15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잠시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막 6시를 넘어섰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는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가 6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예측조사 결과의 공개도 출구조사 공개와 마찬가지로 조금 늦췄습니다. 지금 시각 투표소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 투표소에 강현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 지금 투표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는 조금 전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저녁 6시 직전에 이 투표소에 들어온
그 아주머니 한 분만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녁 6시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은 자가격리자들입니다. 이곳 투표소에서 모두 3명의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바깥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명씩 방호복을 입은 선관위 관계자 2명의 인솔에 따라 외부에 따로 마련된 기포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전국에서 약 13,000명 정도의 자가격리자가 이런 투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투표가 끝나면 자가격리자는 반드시 귀가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허용할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또 복귀 시에는 반드시 앱을 통해 복귀 보고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투표소에서 JTBC 강혜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투표소에 들어가 있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다 마치면 최종 투표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선거 상황실을 연결을 해서 지금까지 나온 시간대별 투표율과 전국 투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나경 앵커 나와주시죠.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이 시각 현재 얼마나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후 5시 기준입니다. 전국 투표율입니다. 62.6%의 유권자분들께서 한 표를 행사하셨습니다. 시간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6시에 투표가 시작이 됐죠. 6시간 뒤인 오후 12시에 19.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가 되니까 껑충 뛴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 투표율이 반영이 되면서 1시에 49.7%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현재 기준으로 62.6%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투표율하고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5시 기준입니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는 42.2%, 그리고 2012년 19대 때는 49.3%, 20대 총선 때는 53.5%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역대 총선 투표율을 보면 지금 21대 총선 투표율 오후 5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역별 투표율은 임경진, 송민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 우리의 선택, 물음표를 던지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3분을 막 지났습니다. 전국에 있는 14,330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잠시 뒤면은 전국의 251곳의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자세하게 광역별로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입니다. 64.1% 오후 5시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가 해양 수도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후 5시 기준의 투표율 63.7%입니다. 영남의 중심입니다. 대구의 투표율 오후 5시 기준 63% 기록 중입니다. 아시아의 허브 인천으로 갑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유권자의 59.4%가 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입니다. 62.9%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의 중심 대전으로 갑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62.2%의 유권자께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습니다. 중화공업의 중심이죠. 울산입니다. 64.8%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으로 갑니다. 세종입니다. 64.9%의 유권자께서 오후 5시 기준으로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인 경기입니다. 61%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의 광역별 투표 상황 살펴보고 계십니다. 강원으로 갑니다. 63.5%입니다. 생명과학과 태양광 산업의 중심 충북입니다. 60.8%. 한반도의 중앙 충남입니다. 59.4%의 유권자께서 오후 5시 기준으로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함께하는 전북입니다. 64.5%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해양과학의 선두를 달리는 전남으로 갑니다. 64%의 투표율 오후 5시 기준입니다. 신라의 역사와 현대의 과학기술이 만난 경북입니다. 63.7%입니다. 우리나라 첫 해상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 경남입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유권자의 64.3%가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입니다. 59.9%를 오후 5시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열일곱 개 광역별 투표율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의 투표율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62.6%입니다. 네, 저희 예측조사의 결과를 공개하기까지는 이제 7분 내지 8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짧게나마 4분의 패널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김종배 시사평론가도 나와 계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 정치의 문제와 답을 찾는 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색깔은 또 달라서 4인 4색 패널의 표심 분석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4인 4색. 예. 네, 먼저 네 분의 예측이 궁금한데요. 지금 시간으로 볼 때 1분씩 정도만 시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큰 관심은 민주당이 일당의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인데요. 물론 이 질문은 통합당이 일당이 될 것인가 이 질문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질문입니다. 먼저 좀 답변을 들어볼 텐데 진중권 전 교수님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저는 민주당이 단독 과반도 넘을 거라고 보고요. 180석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여론조사보다도 지금 여론조사 기법이라는 게 발달을 했고 또 안심전화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아졌고 게다가 메타 분석까지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은 그 민주당은 올라가고 있었고 그다음 통합당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고 그 추세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동안에 크게 변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이슈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막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석을 좀 상당히 많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단독 그렇군요. 과반. 김세연 의원님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아마 90석대 중반 정도 그리고 비례의석을 한 15석 내외 이렇게 해서 100석을 넘기는 선 110석 전후 이렇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다른 정당들이 어느 정도 의석을 얻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의석이 결정된다고 보면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과반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민웅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만약에 미래가 오늘을 역사로 기록한다면 예. 아마 첫 문장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은 맑고 온통 푸르렀다. 구름 한 점 없이. 그러나 바이러스 19의 위기에 처한 푸른 지구별 예. 이것을 위기로부터 구해줄 새로운 힘이 대한민국에서 힘차게 솟아나고 있다. 푸른 색깔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넘는 건 분명할 것이고요. 압도적인 결정적 승리를 통해서 역사의 매우 중요한 국면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배 평론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진행자께서 매우 짓궂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5분 뒤면 예측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이렇게 예측을 하라고 하시면 예. 지금 그래서 시험에 더 들게 재밌을 것 하시는 같습니다. 예.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하라 하옵시면 민주당의 단독 원내 과반은 무제한할 것이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단독 원내 과반이요. 예, 4인 4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민주당이 1당이 되는 것은 모두 다 공통된 예측인 것 같긴 합니다. 투표율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부분은 김종배 평론가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예상- 4년 전에 58%였는데 네. 일단 코로나 국면에서도 60%가 62.6%인데요. 물론 최종 집계가 되면 더 늘어날 텐데 그렇습니다. 이런 투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기록적이고 예상 밖인데요. 사전 투표 이제 첫날 조금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코로나 19의 이른바 회피 심리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 투표로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본 투표에 가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을 테니까 감염 우려 때문에 사전 투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분석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몇 시간 뒤에 바로 깨졌거든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장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던 거죠. 그게 정말로 우려스러웠다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점 하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언론이 그 공이 꼽았던 격전지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또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이런 거 볼 때는 코로나 19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이 선거가 상당히 그 과열 양상, 진영 간 대결 양상을 빚으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 아주 투표율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이번 선거는 진영 선거로 결국 귀결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세현 의원님, 짧게 투표율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지방선거가 지금까지 치러진 이후에는 가장 높아졌습니다. 60.2%까지 왔었고요. 또 지난 총선 때 58%였다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의식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 기제가 되는 선거라는 이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대목이 있다고 보고요. 앞서 말씀처럼 진영 간 대결 의식도 하나의 그 영향을 줬다고 보지만 아무튼 우리 민주주의가 더 성숙되는 과정으로 가는 현상으로 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표의 최종적인 결과는 내일이 돼야 이제 나오는데요. 그 전에 JTBC의 예측 조사로 승패의 윤곽은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각 정당별 의석수와 또 주요 승부처의 당선 확률 모두 공개가 됩니다. 잠시 뒤면 JTBC 예측 조사 결과 발표에 카운트다운에 들어갈 텐데요. 모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TBC 예측 조사 발표 카운트다운에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저마다의 물음표가 존재합니다. 뿌연 하늘은 언제쯤 푸른 빛을 되찾을까? 어떻게 하면 벌이가 좀 나아질까? 물음과 물음은 이어졌지만 물음표는 저절로 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담아 표를 던집니다. 단단한 사회 안전망과 땀 흘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삶,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 내일의 삶은 오늘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수많은 물음표가 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는 투표로 질문합니다. 2020년 4월 15일 물음표를 던지다. 네, JTBC의 예측 조사 결과입니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29석에서 158석, 통합당이 87석에서 117석을 얻을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비례의석은 더불어시민당이 14석에서 17석을, 미래한국당도 14석에서 17석을 얻을 걸로 나왔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를 합하면 여당이 143석에서 175석으로 1당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정당까지 합해 과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29석에서 158석, 통합당이 87석에서 117석을 얻을 걸로 JTBC 조사 결과 예측이 됐습니다. 비례의석 14석에서 17석을 얻은 더불어시민당과
마찬가지로 14석에서 17석을 얻은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각각 합하면 여권이 143석에서 175석으로 일당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는 각 정당의 선거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JTBC의 예측조사 결과와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당 지도부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4개 정당을 보겠습니다. 전체 의석으로 민생당은 0에서 3석, 정의당은 5석에서 9석, 국민의당이 2석에서 5석, 열린민주당이 5석에서 8석을 얻을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전체 300석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예상 의석수를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29석에서 158석, 통합당이 87석에서 117석으로 예측이 됐고 민생당은 0에서 3석, 미래한국당은 14석에서 17석, 더불어시민당은 14석에서 17석으로 나왔습니다. 정의당이 5석에서 9석, 국민의당이 2석에서 5석, 열린민주당이 5석에서 8석을 얻을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각 정당이 승부를 걸고 있는 주요 지역구 6곳의 예측조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나경 앵커 나와주시죠. 네, 지금부터는 주요 6개 지역구의 후보별 캠프 상황실과 당 상황실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저희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입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두 후보의 대결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56.1%, 황교안 후보는 37.2%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고민정 후보와 전 서울시장 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경합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민정 후보는 52.8%, 오세훈 후보는 44.2%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작을로 가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후보들이 대결을 벌이는 곳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정치 신인 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자선의 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진 후보는 49.8%, 나경원 후보는 42.2%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부산 진갑입니다. 부산의 최대 빅매치, 전직 장관과 전직 시장이 맞붙었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경합 우세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53.5%, 서병수 후보는 38.7%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수성갑입니다.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지 가운데 한 곳이었죠. 나란히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경합인 것으로 JTBC 예측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49%, 주호영 후보는 47.3%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엔 전남 목포로 가보실까요?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김원희 후보와 민생당 박지원 후보가 경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희 후보는 43.2%, 박지원 후보는 41.7%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6개 지역구의 예측조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서복현 앵커 나와주시죠. 네, JTBC가 예측한 정당별 전체 예상 의석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29석에서 158석, 미래통합당이 87석에서 117석, 민생당은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3석을 얻을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4석에서 17석, 더불어시민당이 14석에서 17석, 정의당이 5석에서 9석을 얻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이 2석에서 5석, 열린민주당이 5석에서 8석을 얻을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여야의 승패를 가리기 위해선 비례정당이 차지한 의석까지 포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례의석 14석에서 17석을 얻은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129석에서 158석을 합하면 여권이 143석에서 175석을 얻어 일당을 차지할 걸로 예측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의 87석과 87석에서 117석과 통합단결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4석에서 17석을 더하면 101석에서 134석을 얻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상황실 다시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JTBC가 조사한 관심 지역의 상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JTBC 예측조사입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통합당 한교안 후보의 대결. 이낙연 후보의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서울 광진을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와 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서울 동작을입니다.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 그리고 통합당의 나경원 후보 경합 상황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JTBC가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입니다. 서울 강남갑입니다. 통합당의 태구민 후보와 민주당 김성곤 후보의 경합 속에서 태구민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구 수성갑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은 주호영 후보와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남 목포로 가보겠습니다.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와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역시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 송파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 배현진 후보가 민주당 최재성 후보의 경합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JTBC의 예측조사 결과 경기 고양갑입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대구 수성을 JTBC 예측조사 결과 무소속 홍준표 후보와 통합당 이인선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서울 동대문 을의 예측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가 통합당의 이혜훈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구로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통합당 김영태 후보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서울 강서을입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후보와 통합당의 김태우 후보가 경합 속에서 진성준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 송파갑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 김웅 후보가 민주당 조재희 후보의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진갑입니다. JTBC가 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와 통합당의 서병수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영춘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습니다. 부산 사상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 장재훈 후보가 민주당 배재정 후보의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JTBC에서 예측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강원 원주갑의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통합당의 박정하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 영등포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김민석 후보, 통합당 박용찬 후보의 경합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조사 결과입니다.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와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가 경합을 펼치면서 민경욱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습니다. 대전 중구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 이은건 후보, 민주당 황운하 후보의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대문갑은 어떨까요? JTBC가 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가 통합당의 이성원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노원병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김성환 후보, 통합당 이준석 후보의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의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와 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 정우택 후보 그리고 민주당 도종환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입니다. JTBC가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의 박덕흠 후보와 민주당의 곽상원 후보가 경합 속에서 박덕흠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습니다. 부산 남구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 이현주 후보 그리고 민주당 박재호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병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의 김용판 후보가 민주당의 김대진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광주 서구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양향자 후보가
민생당 천정배 후보의 경합 속에 당선 유력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JTBC에서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전북 전주 병입니다. 민주당의 김성주 후보가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 의리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강준현 후보가 통합당 김병준 후보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양산 을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와 통합당의 나동현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통합당 강석진 후보의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 을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와 통합당의 박진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고양정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 김연아 후보가 민주당 이용우 후보의 경합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JTBC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함께 보셨습니다. 네, 지금 제 옆으로 보이는 지도에는 지역구별로 우세한 정당의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색깔로 보시는 것보다 옆에 숫자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국 판세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JTBC의 예측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253석 가운데 민주당이 129석에서 158석, 통합당이 87석에서 117석을 차지할 것으로 저희 예측조사 결과 예측이 됐고요. 민생당과 정의당은 각각 최대 1석, 그리고 무소속에서는 최대 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합 지역으로 28곳이 분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권역별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저희 JTBC 예측조사 결과인데요. 전체적으로 파란색, 민주당이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36석에서 42석, 그리고 통합당이 7석에서 13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도 보시겠습니다. 지역구 전체 의석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는 72석이 걸린 곳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이 47석에서 57석, 통합당이 15석에서 2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리고 9곳은 경합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영남 지역도 보실까요? 영남 지역 보시면 통합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많이 보실 수가 있죠. 전체 65석 가운데 민주당이 3석에서 10석, 그리고 통합당이 48석에서 5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곳은 경합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역별 판세 살펴봤고요. 각 지역구와 또 주요 관심 지역 예측 결과는 임경진, 송민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경기 안산 단원을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후보와 통합당 박순자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을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이재정 후보가 통합당의 심재철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양주 병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김영민 후보와 통합당 주광덕 후보는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로 옮겨와 보겠습니다. 서울 용산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JTBC가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의 권영세 후보와 민주당의 강태웅 후보가 경합을 펼치면서 권영세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습니다. 서울 강북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박용진 후보가 통합당 안홍열 후보에 우세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경기 수원을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백혜련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게 나왔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윤영천 후보가 통합당 신상진 후보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용인정의 예측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통합당의 김범수 후보와 민주당의 이탄희 후보의 경합 속에서 김범수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 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김병관 후보의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 을입니다. JTBC가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무소속의 윤상현 후보와 민주당의 남영희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남동 갑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통합당 유정복 후보의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 갑입니다. JTBC가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허종식 후보와 통합당의 전희경 후보가 경합 속에서 허종식 후보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정정순 후보, 통합당 윤갑근 후보의 경합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부산 북구 강서 갑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JTBC가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와 통합당의 박민식 후보가 경합을 펼치면서 전재수 후보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부산 해운대 갑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 하태경 후보가 민주당 유영민 후보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산 사하을입니다. JTBC가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의 조경태 후보와 민주당의 이상호 후보의 경합 속에서 조경태 후보의 우세가 예측됐습니다. 울산 남구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 김기현 후보와 민주당 박성진 후보가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통합당 김기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입니다. 민주당의 허영 후보와 통합당의 김진태 후보의 경합 속에서 허영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JTBC는 예측했습니다. 전북 익산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한병도 후보가 민생당 조배석 후보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북구 갑으로 갑니다. JTBC가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조호석 후보와 무소속의 김경진 후보가 경합을 펼치면서 조호석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 관악갑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유기용 후보와 무소속 김성식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유기용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서울 관악을입니다. 민주당의 정태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JTBC는 예측했습니다. 서울 강동갑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진선미 후보가 통합당 이수희 후보의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전북 군산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JTBC가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와 민주당의 심영대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구로갑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이인영 후보가 통합당 김재식 후보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강릉은 어떨까요? JTBC가 예측한 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소속의 권성동 후보와 민주당의 김경수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은평갑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박주민 후보가 통합당 홍인정 후보의 경합 우세로 예측됐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후보와 통합당의 문병호 후보가 경합을 펼치면서 김영주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JTBC는 예측했습니다.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 강기훈 후보가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 갑입니다. JTBC가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홍익표 후보가 통합당의 진수희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박성준 후보와 통합당 지상욱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송파병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남인순 후보와 통합당의 김근식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JTBC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예측조사 결과 함께 보셨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통합당 그리고 정의당 3당의 선거 상황실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황혜린 기자,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과 시민당은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 상황실을 마련했는데요. 저희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과 시민당이 함께 143석에서 175석으로 단독 과반까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방송을 보며 계속 박수를 쳤고요. 이인영 원내대표도 주먹으로 계속 무릎을 치면서 기쁨을 즐겼습니다. 다른 지도부들도 손뼉을 쳤습니다. 오늘 예측조사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낙연 위원장은 살얼음을 걷고 있다며 경계를 풀지 않았었는데요.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로 바뀐 겁니다. 다만 환호가 한 차례 쓸고 지나간 뒤엔 실제 개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20대 총선처럼 반전이 있을 수 있다며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로 현재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시민당 합동 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이번엔 미래통합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현장에선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이곳 국회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미래통합당 개표 상황실은 오후 5시 30분부터 당 관계자들이 모이며 북적였습니다.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상황실 맨 앞줄에 앉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다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전 JTBC 예측조사 결과 그리고 이어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개표 상황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지역구의 개표 결과에 따라 탄식이 터지는 곳도 있고 박수와 환호성이 나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당내에선 일단 예측조사 결과인데다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의 결과를 조금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개표 상황실에서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이어서 정의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한길 기자, 정의당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왔습니까? 네,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주요 후보와 당직자들은 조금 전 6시부터 이곳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조사 결과들을 본 뒤 담담한 표정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은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의석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20석을 확보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고 열린민주당까지 등장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막 나온 조사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듯 한 자릿수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의당 관계자들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던 만큼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의 간판인 심상정 후보가 우세하다는 조사가 나오자 박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유세 막판, 제1당과 제2당은 이미 결정됐으니 이제 정의당에 투표해달라, 촛불개혁을 완수해달라 이렇게 호소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개표 상황실에서 JTBC 이한길입니다. 네, 세 개 정당의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모두 공개가 됐고요. 그에 따른 세 개 정당의 반응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리를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공개한 결과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 JTBC 예측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차지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 예측조사 결과는 민주당이 일단 1당이고요. 많으면 과반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위원장님은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몇 석 정도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예측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조사한 물론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서울 종로를 보면 후보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우세인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예측 결과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네, 예측은 예측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곧 개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선거 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낙연 위원장과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예측 조사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패널분들과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예, 앞서 예측을 하셨는데 실제로 JTBC의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인홍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예측 조사가 결국에는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대세의 등변은 이미 결정이 됐던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2016년에서 17년에 첫 번째의 촛불 집회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세웠죠. 그다음에 이제 의회 권력을 재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나와서 정리가 된 것이 이번에 선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중간 평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여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어라는 미래 가치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의학적으로도 방역에 일정하게 성공을 했고 이번에 투표율이 높은 것도 사회적인 어떤 안정성도 확보를 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책 돌파를 한 것이 투표율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보여져. 그래서 이 다당면에 걸쳐서 우리 사회가 잘만 하면은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를 안정시키면은 향후에 우리의 미래의 어떤 삶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집결된 게 아닌가. 또 그 반대도 있겠죠. 그 양극화의 과정에서 저렇게 압도적인 지지표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현재의 집권당 그리고 정부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지지하는 이 힘이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이것이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제 주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하지 해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책 돌파가 향후에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하는데 출발점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마이크를 진중권 전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예상대로였고요. 사실은 그 작년 말 그리고 올해 1월, 2월만 해도 사실 민주당이 살짝 위기의식까지 느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사실 그동안의 3년간의 그 지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국 사태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민심의 이반도 있었고 특히 또 위성정당 만드는 행태 같은 것들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표방했던 가치를 자기 부정하는 행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표심이 드러날까 했는데 이 모든 이슈들을 코로나 사태가 좀 잡아먹어 버린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방역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한테 너무나 깊이 각인시켜줬고요. 또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그냥 머릿속에 있는 사안이 아니라 마스크 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민들의 그 실생활에 굉장히 와닿는 그런 이슈로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슈에 모든 것이 먹혀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설사 저쪽에서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심판할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체가 과연 너희들이 심판할 자격이 되느냐라는 그 질문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쪽 편이 좀 준비가 안 되었던 측면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합산해가지고 결국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갈아보자 그랬는데 갈린 게 미통당이 돼버렸어요. 예? 갈아보자라고 구호를 냈었는데 미통당에서 갈린 거는 당사자가 돼버린 그런 현실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통합당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세현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패널 중에서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신데 불출마를 하시면서 당의 존재 자체가 민폐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선거 운동을 쭉 지켜보셨고 또 이번에 JTBC의 예측조사 결과까지 지켜보셨는데 나름대로 당의 존재 의미를 찾는 총선이었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입장과 그대로 같은 생각을 고수하시는 상황인가요? 네, 이번에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미래통합당에서 큰 전략을 설정을 하고 치렀던 선거에서 이렇게 특히 정권 중반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이렇게 여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예측조사 결과대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지도부를 형성했던 또 지금까지 이 상황을 주도했던 모든 분들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새롭게 그려지는 정치 지형에서 그 역할에 있어서 지극히 신중한 내지는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만약에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고 집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수성이나 소통 능력이나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국민들께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렵다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이렇게 참패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남 탓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안의 문제를 돌아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배 평론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짚어볼 수 있겠지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라면 여나 야나 이른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최소화 게임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장점을 얼마나 극대화해서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서 표를 그러니까 끌어오느냐의 게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약점을 얼마나 최소화해가지고 마이너스 요인을 얼마나 줄이느냐였던 게임이기도 한데 이 게임에서 미래통합당은 완패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요. 일단 여권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국면에서 여권의 약점이라든지 악재가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짙게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그 약점이라고 하는 모든 약점은 전부 다 노출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호떡집 공천이라고 들어보셨죠? 뺐다가 다시 공천 줬다가 뺐다가 또 공천 주는 이런 어떤 그 중구난방의 면모에다가 선거 막판에 터져나온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될 때 결국은 어떤 거냐면 미래통합당은 선거 직전에 그 보수 통합을 추진하면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는 것을 그러니까 띄웠어요. 통합은 이루었지만 사실은 혁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그대로 전부 다 노출을 시켰고 그래서 자신들의 약점을 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극대화시켜 버렸으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 결과다 저거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아까 그 코로나 위기가 집권 여당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막아줬다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위기라는 게 약점이 될 수 있겠지만 위기 대응 역량을 발휘하면은 그 평가받는 거죠. 물론 이번 선거에서는 말하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공격의 목표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위기 대응 체제의 역량을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겠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끝까지 지키자라고 하는 민심이 실현된 것이 이번 선거의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 점도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총선은 중간 평가를 띄고 있다면 사실은 정부는 그 선거 국면에서는 뒤로 빠져서 조용히 있는 게 지금까지 상례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에서는 결국은 그 정부는 전면에 나서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일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정부한테 심판하자 평가자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미는 순간에 국민들 그 감성에서는 지금 급한 불을 끄고 있는데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소방수인데 지금 잘한다 못한다로 따진다라는 게 지금 한가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표심이 작동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 정면에서 사실은 환경적 요인이 여권한테 상당히 유리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야권 입장에서 별러왔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총선 국면에서 이걸 부각을 시켜가지고 정권 심판 구도로 몰아가자라고 잡았던 것들이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렸다. 그런 점에서 여권에서는 자동스럽게 그러니까 자신들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최소화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빚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 점에 있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방식이나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헌신적인 의료진 그리고 정확한 체계들을 움직이고 있는 의료기관들, 특히 사스 메르스 거치면서 보강되었던 그런 의료 체계, 여기에 보험제도, 여기에 빠른 시간 안에 진단 키트를 이 대량 생산을 해낸 우리의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극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가격리를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킨 덕분에 국민 덕분에 이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을 마치 정부의 공으로 거의 대부분의 공을 돌려서 생색내기 자화자찬하는 것은 그것은 좀 올바로 진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대만 같은 중화권에 바로 포함되어 있는 곳들도 사망자 수가 오늘자로 4명, 10명, 6명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의 정부 대응의 실패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국민들에게 안겼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요거는 좀 한 말씀만 드릴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와는 별개로 좀 중요한 것은 의원님의 평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국민적 평가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선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 그 초기 며칠 동안 아예 모습을 보이지를 않고 도대체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게 제 기억이 맞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인가요? 병동에서 엉거주춤 서 있는 사진 장면 하나. 여기에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잘했네 못했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질적 평가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방위복을 입고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어떤 분주하게 그다음에 어떤 열성적으로 어떻게든지 이걸 막아보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일을 잘했네 못했느냐가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코로나 사태 처음 터졌을 때 사실 제가 그동안 굉장히 정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건 정부 비판할 사안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당리 당략을 떠나서 그 야당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주는 그런 방식으로 비판을 했어야 된다고 제가 적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의 성공을 평가한다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외신 기사를 내가 직접 번역해다가 싣기까지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걸 또 정부 편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이제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말 전 국민적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게 사실 어디 터졌냐면 대구에 터졌잖아요. 대구 시장이 누굽니까? 그쪽 당 소속이거든요. 내가 저 당이었으면 다 대구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장을 갖다가 뭐랄까 부피라는 일을 했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생색낸 거는 오히려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이 생색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여기서 뭘 했냐면은 그 외교 문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친중 정권 하면서 그 바이러스 이름도 뭐 우한 바이러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명칭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이 당에서는 도대체 국민들의 생명에 걸려 있는 이런 문제까지도 당리 당략의 소재로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것밖에 못하느냐라는 인식을 준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바로 그 김세현 의원님 얘기에 바로 저 하나가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생색을 내거나 자아자찬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그건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태를 인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존의 언론에만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니고 해외 언론의 관찰도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이 겪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정치의 주의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SNS에서의 아주 깊이 있는 논의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민들의 의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런 현실에 대한 진상을 가리거나 또 다르게 가짜뉴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위력적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놀라운 역량과 정치가 결합을 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아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매우 새로운 희망의 어떤 출현을 목격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뒤에 또 토론할 시간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번 총선이 코로나 총선이란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마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화를 이어갈 때는 진중권 전 교수님부터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의 예측조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공통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주요 승부처의 출구조사 결과를 알아보고 각 정당별 의석수도 저희 예측조사와 다시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상황실로 갑니다. 안나경 앵커. 선거 상황실입니다. 저희 JTBC 예측조사 결과와 각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여권부터 보겠습니다. JTBC는 여권의 의석수를 143석에서 175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KBS는 155석에서 178석, 그리고 MBC는 153석에서 170석, SBS는 154석에서 177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반면 야권 상황도 볼까요? JTBC는 통합당과 한국당을 합친 야권은 101석에서 134석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KBS 보시죠. KBS는 107석에서 130석, MBC는 116석에서 133석, SBS는 107석에서 131석을 차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이 조사 결과대로라면 21대 국회는 여대 야소로 구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엔 다시 각 지역구와 주요 관심 지역 예측 결과를 임경진, 송민규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 우리의 선택, 물음표를 던지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저희 JTBC에서는 예측조사를 실시를 했고,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지상파 3사에서는 출구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들을 비교해서 보여드립니다. JTBC 예측조사와 지상파 출구조사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JTBC 예측조사에서는 우세로 나타났고 지상파 출구조사에서도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광진 을로 갑니다.
JTBC의 예측 조사 결과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와 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에서도 고민정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JTBC 예측 조사 결과 통합당 나경원 후보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 조사에서는 이수진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곳은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JTBC의 예측 조사 결과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가 통합당 이혜훈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도 장경태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 을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JTBC 예측 조사 결과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의 예측 조사 결과와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 비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곳은 서울 강서을입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후보와 통합당의 김태우 후보가 경합을 펼치면서 진성준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저희 JTBC는 예측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 진성준 후보가 앞섭니다. 부산 부산진 갑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JTBC 예측 조사 결과 경합 우세로 나타났고 반면 지상파 출구 조사에서는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 원주 갑입니다. JTBC에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박정하 통합당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에서도 이광재 후보가 앞섭니다. 서울 영등포을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JTBC 예측 조사 결과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상파 출구 조사에서는 통합당 박용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대문 갑입니다. 먼저 JTBC의 예측 조사 결과부터 살펴드립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가 통합당의 이성원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에서도 우상호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노원병입니다.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JTBC 예측 조사 결과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 역시 김성환 후보가 앞섭니다. 충남 공주 부여 청양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JTBC의 예측 조사 결과부터 살펴드립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와 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에서는 정진석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주 서구을입니다. 민주당 양향자 후보가 JTBC 예측 조사 결과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 조사에서도 양향자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병의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JTBC의 예측 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김성주 후보가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에서도 김성주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종을입니다. 민주당 강준현 후보가 JTBC 예측 조사 결과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고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경남 양산을입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와 통합당의 나동현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저희 JTBC는 예상을 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에서는 두 후보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나동현 후보가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JTBC 예측 조사 결과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 역시도 김태호 후보가 앞섭니다. 서울 강남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JTBC의 예측 조사 결과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와 통합당의 박진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에서는 박진 후보가 앞섭니다. 경기 안양 동안을입니다. 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JTBC 예측 조사 결과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도 이재정 후보가 앞섭니다. 경기 안산 단원을입니다. JTBC의 예측 조사 결과 민주당의 김남국 후보와 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에서는 김남국 후보가 앞섭니다. 경기 남양주 병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후보와 통합당 주광덕 후보가 JTBC 예측 조사 결과 경합을 펼칠 것으로 나타났고 지상파 출구 조사 결과에서는 김용민 후보가 조금 앞섭니다. 이어서 서울 강북을입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후보가 통합당의 안홍열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저희 JTBC는 예측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박용진 후보가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수원을입니다. 민주당 백혜련 후보가 JTBC 예측 조사 결과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 조사에서는 백혜련 후보가 역시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성남 중원입니다. 민주당의 윤영찬 후보와 통합당의 신상진 후보의 대결에서 윤영찬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저희 JTBC는 예측을 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역시 윤영찬 후보가 앞섭니다. 인천 남동갑입니다. 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JTBC 예측조사 결과 경합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맹성규 후보가 역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 갑의 상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허종식 후보와 통합당의 전희경 후보가 경합을 펼치면서 허종식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저희 JTBC는 예측을 했는데요.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에서도 허종식 후보가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민주당 정정순 후보가 JTBC 예측조사 결과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앞서고 있는 정정순 후보입니다. 부산 북구 강서갑입니다. 먼저 JTBC의 예측조사 결과부터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전재수 후보와 통합당의 박민식 후보가 경합을 펼치면서 전재수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역시 전재수 후보가 앞섭니다.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입니다. 민주당 허영 후보가 JTBC 예측조사 결과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앞서고 있는 허영 후보입니다. 전북 익산 을로 갑니다. 먼저 JTBC의 예측조사 결과부터 살펴드립니다. 민주당의 한병도 후보가 민생당의 조배숙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한병도 후보가 크게 앞섭니다. 광주 북구 갑입니다. 민주당 조호섭 후보가 JTBC 예측조사 결과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조호섭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 갑의 상황은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유기홍 후보의 당선이 유력할 것으로 저희 JTBC는 예측을 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유기홍 후보가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관악을입니다. 민주당 정태호 후보와 통합당 오신환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정태호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정태호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주 후보와 통합당의 문병호 후보가 경합을 펼치면서 김영주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저희 JTBC에서는 예측을 했는데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역시 김영주 후보가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동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진선미 후보가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의 결과 역시 앞서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서울 구로 갑입니다. 민주당의 이인영 후보가 통합당의 김재식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역시 이인영 후보가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은평갑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후보가 JTBC 예측조사 결과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앞서 있는 박주민 후보입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성산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통합당의 강기훈 후보와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가 경합 속에서 강기훈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역시 강기훈 후보가 앞섭니다. 서울 중구 성동갑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후보가 JTBC 예측조사 결과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도 앞서 있는 홍익표 후보입니다. 이어서 서울 중구 성동을입니다. JTBC에서는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와 통합당의 지상욱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서도 역시 두 후보가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지상욱 후보가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병입니다. 민주당 남인순 후보와 통합당 김근식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JTBC 예측조사 결과 나타났고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남인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이 많은 후보들을 중심으로 JTBC의 예측조사 결과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표심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민심터치의 이가혁 기자 나와주시죠.
네, 민심 터치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를 주요 후보를 중심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총선 1번지라고 이름을 붙인 곳인데요. 표를 던지면요. 이렇게 저희가 인물별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총선 1번지라고 붙인 이 명단을 보시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대권 주자도 있고요. 보입니다. 먼저 서울 종로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통합당 황교안 후보. 자, 이 지역 어떻게 예측되고 있을지 먼저 좀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민심으로 던져봅니다. 자, 서울 종로 민주당 이낙연 후보, 문재인 정부 첫 총리고요. 역대 최장수 총리입니다. 총리 시절에 촌철살인 화법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거 한 장면만 보고 가시겠습니다.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군요. 자, 다음 이에 상대하는 서울 종로의 통합당 황교안 후보 역시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리입니다. 총리로서는 이낙연 후보보다 선배네요. 공안검사 출신으로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현직 제1야당 대표이기도 합니다. 지난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면서 삭발까지 했는데요. 그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네, 짧은 머리가 더 어울린다는 젊은 층의 평가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서울 종로 어떻게 예측되고 있을까요? 대선엔 종로편 이 지역구에서 3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JTBC는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상파도 비슷한 경향을 보고 있군요. 자, 최근에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 4월 14일 이거 어제 나온 겁니다. 이거 못 보셨을 겁니다. 56.1%로 이낙연 후보가 좀 여유 있게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구가요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17, 18대는요 한나라당 후보가 연이어 당선이 됐고요. 최근 2차례는 민주당 정세균 후보가 당선이 된 바 있습니다. 자, 다음 대구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있는 곳입니다. 김부겸 후보를 민심으로 던졌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이고요. 현직 4선 의원입니다. 군포에서 3선을 하고 이 TK에서 내가 지역주의를 타파해보겠다라고 해서 대구로 옮겨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자, 상대 후보도 만만치 않습니다. 통합당의 주호영 후보 판사 출신으로 4선입니다. 이 대구 수성갑의 바로 옆 수성을에서 내리 4선을 했고요. 이번에 김부겸 후보를 겨냥해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했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이번에 이기면 대권주다라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구 수성갑 어떤 상황일까요? TK 심장 붓고 대성 킥! JTBC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팽팽하다고 예측했습니다. 지상파 출구 조사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뭐 조사 방식의 차이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JTBC와 함께 개표 상황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보시겠습니다. 14일 이것도 어제 겁니다. 이렇게 오차 범위 내에서 김부겸 후보가 조금 더 앞선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역시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 수성갑 내리 17대부터 19대까지는 통합당 계열이 이렇게 승리를 했고요. 지난 20대에서 이변으로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승리를 한 그런 지역구입니다. 이번에도 이 이변이 재현될지 아니면 이 보수 텃밭이라는 전통이 지속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민심터치 선거기간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2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국리서치, 입소스, 조원 CNI, 그리고 코리아리서치, RN서치, KSOI, 소셜데이터 리서치, RNR, 아이소프트뱅크, 또 D오피니언, 갤럽, 싸이리서치,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민심터치였습니다. 공기와 환경이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호동 저임금 계산해 주세요. 작년에 비해서 손님이 30%도 없어요.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The real American pickup truck, Colorado.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왜 에듀윌이야?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거든. 아,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 레티놀 아직도 안 써보셨나요? 성분은 강력하고 주름은 확실하게 압도적인 결과로 확인하세요. 이제 당신 차례. 레티놀은 아이오페.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신체 나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식물 영양소의 항산화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신의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지도록. 86년 식물영양소 과학. 네, 지금부터 주어진 시간은 대략 25분입니다. 역시 네 분의 패널과 같이 대화를 이어나갈 겁니다. 여기선 이번 총선의 표심을 가른 요인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코로나 총선이다 보니까 원래 이 코너에서 다루려고 했는데 앞서 코로나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벌써 얘기들이 나와가지고요. 제가 앞서 예고해드렸을 때는 진중권 전 교수님께 발언권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선거 상황실을 연결하는 동안 김세현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번 선거가 역대 총선과는 전혀 다른 양상 속에서 치러졌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의 방식도 바뀌었고 또 과거와 같은 이 대중적인 그 집회들이 다 취소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선거운동으로 급격히 바뀌는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아까 좀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교환이 되었습니다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짚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들을 몇 가지 우리가 놓치고 갔을 수가 있다는 점을 상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경제정책에서 이 다소 과격한 정책의 집행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인상의 폭이라든지 또 주 52시간제 시행에 있어서 저는 이런 주요 정책들에 있어서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경제 현장을 고려할 때 좀 더 그 집행의 이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었어야 될 정책들을 너무 좀 급진적으로 시행한 측면이 있다. 이런 여기에서 나오는 현장에서의 어떤 파급 효과들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죠. 많은 분들이. 또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도 통일 정책에 있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리가 좀 더 평화적인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과연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그 결과가 과연 당초 목표대로 지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다시 볼 필요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서 보듯이 이 정부가 처음에 집권할 때 내걸었던 공정의 가치, 사회정의의 가치들이 과연 실제로 그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냉정한 평가가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경제나 사회 전체가 멈춰서듯이 다른 환경 속에서 진행되면서 총선에서 짚어야 될 부분을 짚지 못했던 것은 아마 이후 4년간 펼쳐질 정치 지형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이후에 있을 판단에서 국민적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탄핵 사태보다 이번 사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사태가 없었어도 저는 민주당이 승리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압승까지는 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처음부터 저는 그 통합당 쪽에서 자꾸 그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 터졌을 때 대통령을 범인으로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은 범인도 아니고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또 대통령을 또 은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까지 갖춰왔던 어떤 시스템이 아주 효율적으로 발휘돼가지고 이런 사태가 온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질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질본이 잘했던 것은 과거에 메르스 방역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키트, 진단 키트를 만든 건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일본에는 그 의료 벤처가 없대요. 한국에는 많은데. 그래서 이런 진단 키트를 생산할 수 있는 그 벤처 기업이 있었고 게다가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수적을 쉽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켰지 않습니까? 이런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시스템 전체가 발휘된 게 이번 사태라고 보고요. 물론 대통령도 저는 그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전체를 갖다가 지휘하는 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서 약간 뺄 부분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때 느슨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대구 터지기 직전이잖아요.
그 발언한 거하고 그다음 마스크 대란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부분에서 뭐 좀 더 발할 여지를 좀 남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가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제 진화된 그런 방법의 내용들이 있죠. 그건 굉장히 다행인 것 같고 우리 사회 전체의 자산이기도 하고요. 근데 경제 정책을 얘기하셨는데 이번 과정에서 주목할 건 뭐냐 하면 경제 정책의 급진성에 대한 비판을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경제 정책의 긴급성이 더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과감하게 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동의가 저는 상당히 밑바닥에 확실하게 깔려있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0만 원 주는 거 말이 되는 건가? 다 주는 게 말이 돼? 그러다가 단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죠. 100만 원 정도도 사실 이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까? 민중당의 경우에 이번에 아주 중요한 정책 하나를 내놨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단순히 재난에만 퍼붓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혁명적 정책을 내놓는 것들도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지지 않고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책에 있어서의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의 영리화 같은 것이 이제 저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달라진 지형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정치 속에서 해결할 것인가는 과제를 새롭게 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보지 못하면은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이때까지의 보수 정당은 미래를 감당하는 데 굉장히 계속 연속적으로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코로나19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 텐데 열린민주당이 등장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이 다시 좀 수면 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총선 전에요. 실제로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엇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진중권 전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 이슈가 민주당에는 별로 유리할 게 없는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차단을 잘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덕을 본 게 이제 사실 열린민주당인가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열린민주당의 창당이죠. 아예 그냥 까놓고 조국을 수호하겠다라는 당이 아예 바깥에 나가서 당을 차려줬거든요. 라고 하니까 사실은 조국을 수호한 민주당에 대한 이 반감이라는 게 오히려 그쪽으로 옮겨진 거고요. 오히려 또 그 당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그 정권을 향한 이런 불만을 그 당이 흡수하면서 동시에 또 조국 수호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세력까지 끌어안는 일종의 뭐랄까 양수겹장이라고 하나 이런 효과를 좀 낸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의 대목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명료하게 보게 된 게 있죠. 조국 장관이 공정성 훼손의 주범처럼 얘기를 전제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때까지 보수 정당이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구조적으로 훼손해 왔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짚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을 과도하게 법적 책임으로 넘긴 것은 이제 제대로 정리가 될 거로 저는 보여져요. 재판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 사회는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개혁의 진상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될 거로 봅니다. 애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다소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지만은, 그러나 검찰개혁을 깃발로 내세웠던 정당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담담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향후에 이제 총선 이후에 매우 중요한 검찰개혁의 조처들이 취해질 때 한국 사회가 좀 더 진상을 깊이 알면서 그쪽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사실 낙마했잖아요. 그때 낙마할 때 대통령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그 일가가 한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권력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분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친구니까 뭐 법정에서 좀 가벼운 형을 받거나 아니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묻는 거고, 분명히 부도덕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도덕한 사람 지지했던 이 상황의 비정상성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 윤리적인 책임을 과다하게 법적으로 징벌하는 것은 인권주의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진보 세력은 그래서 이와 같은 인권주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하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이번의 과정에서 우리가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청에 모였을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기존의 언론의 정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없는가 하는 것을 도처에서 시민들이 직접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정보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마음을 닫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검찰개혁과 조국 장관의 문제를 함께 동일하게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네, 저도 좀 말씀을 보태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뭐 호불호, 옳고 그름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국이라는 요인이 선거에서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 그다음에 정당에서는 조국이라는 요인을 그러면 선거 캠페인에 어떻게 이용을 했느냐, 여기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래통합당은 안이했고 무능했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은 각설이가 아니에요. 작년에 어떤 각설이 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조국이라는 이름만 꺼내면은 미래통합당한테 표가 오고 민주당에서 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사고 자체가 너무나 안이한 사고다. 거저먹으려고 했던 불로소득을 노리는 어떤 사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표심의 작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좀 복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조국이라는 요인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사법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사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끝났어요. 검찰 수사에 옳고 그름은 논하지 말고 아무튼 기소를 했고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러면 사법적 판단은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작동이 돼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정말로 조국 요인을 활용하고자 했다면 뭐냐면 조국 그 자체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조국이라고 하는 요인이 미래통합당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공정에 대해 반하는 그런 상징성 아니냐라고 이제 봤던 거 아니에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 그 직후에 뭐가 터졌습니까? 김성태 의원의 그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터졌고 법원에서 뇌물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특혜 채용은 인정이 됐어요. 일단 여기서 반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정권 심판을 주창하는 쪽에서 정당성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동일한 대자뷰가 형성이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국 그 자체가 아니라 자, 조국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담론이 되면서 이것을 구도를 이런 식으로 짰어야 되는데 그냥 조국만 외치면 유권자들이 따라올 거라고 봤던 것 자체는 무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은 안이했고 무능했고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드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예. 지금 예측조사 결과도 그렇게 밖에는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조국이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은 조국을 소환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정당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가 열린민주당이고요. 또 하나가 저 통합당이죠.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사실 위성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거대 정당인 통합당과 열린민주당의 그 대립구도라는 게 형성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은 만약에 민주당에서 조국을 갖다 정말 옹호하고 이런 태도를 취했다면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텐데 비껴가 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걸 이득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매우 중대한 국가적 과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다른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한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의 판단에 아주 중요한 영향,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짧게 보태면 이런 거죠. 과정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자. 그럼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그 유권자들이 하는데 유권자들의 어떤 동향이 이미 잡히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법적인 판단을 제외한 정치적 판단이라면 조국 전 장관은 일단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밖에 남아있지가 않은데 이미 타 추이가 잡히고 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가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니하고 무능했다고 보는 게 이때 그 미래통합당이 어떤 슬로건을 들고 나왔습니까? 경제를 살릴 것인가? 조국을 살릴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러니까 비유하기 그러니까 죽은 뭐를 그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은요 결국은 어떤 이 조국이라는 요인에 얹혀가고자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한 얘기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한번 좀 뼈아프게 그러니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목은 아주 뼈아프게 저도 받아들입니다. 뭐 그 인식에 있어서 저도 차이는 없고요. 남 탓을 해서 남의 잘못을 허물을 자꾸 비판을 해서 그 반사이득으로 표를 얻고 총선에서 이기고 집권을 하겠다 이런 접근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공정 가치를 우리 사회에 제대로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제시를 했어야 됐고 또 경제 실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더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다만 검찰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권력의 신여 소리를 듣고 또는 권력의 주구 소리를 들었던 검찰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이제 할 말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피하지 않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거 아닙니까? 이 실질적인 검찰 개혁이 윤석열 총장이 들어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검에서의 그 직접 수사를 줄이고 또 특수부를 줄이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이 지금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의존에서 이것이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검찰 개혁, 검찰 중립성, 독립성이 잠시 구현됐다가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닌 이것이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찍혀서 나가는 것, 이런 상황은 우리가 국민적으로 큰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성숙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그러한 검찰 조직이냐가 관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검찰 조직이 자신들의 정치적 특권을 누리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 버린 이번 선거에서 보면은 바로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보면은 세계적인 담론에 이런 게 있어요. 위기, 뭐 영어로 얘기하면 emergency라고 하는데 드러나면 emergency. 언어가 비슷하니까 제가 인용을 하는데 위기의 시대에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검찰 개혁과 관련한 논리가 지난해에 우리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했고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전에 여론조판 형태로 가고 있었지만은 이번 선거 결과로 해서 아주 차분하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진상을 가지고 몫을 높일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입성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될 적에 바로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나 담론이 훨씬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 검찰 개혁 말씀하시는데 서민의 삶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인권 침해를 어디서 당하냐면 경찰서에서 당하거든요. 근데 검찰 개혁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권력들끼리의 그 파워 게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검찰이냐면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는 검찰, 죽은 권력에 함부로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지 않는 그런 검찰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들어와가지고 죽은 권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칼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것보다 더한 인권 유린들이 막 저질러졌어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조국 사태가 되니까 갑자기 인권 관심이 들 겁니다. 예,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쳐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번 정권에서 내세운 검찰 개혁이라는 것, 뭐 공수처로 돼 있다라고 결국은 이제 제도적으로 귀결이 됐는데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누굽니까? 자기들이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그렇게 칭찬하던 그분을 자기들한테 칼을 좀 댔다고 내치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씨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은 거기는 누가 앉을까? 그다음 이 사람이 과연 권력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타겟이 될 분이 난 윤석열이라고 봐요. 진정은 교수님 얘기는 오판인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예. 검찰의 인권 유린이라고 해서 경찰 얘기를 하셨지만 경찰이 다 덮어쓸 건 아니고요. 경찰을 또 검찰이 지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회의 특권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검찰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면 경찰은 거기에 또 종속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통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막혀버리는 이런 구조를 그대로 끌고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구조적으로 파악하시면은 아마 진정희 교수님은 그런 판단을 분명히 내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짧게 저도 한 말씀만 보탤까요? 예. 지금 공수처가 실패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볼 때는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총선 결과에서 이제 그 국회의 어떤 역학구도가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 설치에 어떤 그 탄력이 붙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이 좌우가 될 텐데 좀 지켜보자 이 말씀만 드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짧게 어찌 본다면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채우고 윤석열 총장을 살려주는 길일 수도 있다. 요즘 함께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권력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권력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야권 인사를 지금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근데 공수처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런 문제는 공수처로 넘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공수처로 넘어가는 문제가 되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본다면 정치적인 어떤 그 논란과 어떤 그 공방의 한 가운데서 비껴나면서 어찌 본다면 서민층화적인 검찰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여지를 좀 열어놓고 판단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공수처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제 그 독소 조항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수사 착수를 하면 반드시 검찰이 수사 착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 한다라든지, 이러면 청와대랑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7명인데 야당 목소리 둘이잖아요. 둘이 비턴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그 민주당의 제1당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단독 과반이란 말이죠. 라고 하면 합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마 또 저쪽에 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고 제3당을 만들게 되면 이들이 또 한석을 가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라고 하면 공수처장이 누가 되는 거냐면은 정권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정권에 대한 수사가,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거 정말 심각한 위험입니다. 이번 주 선거 결과를 보고 좀 얘기를 하시죠. 예, 저희가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확한 결과는 내일 나오기 때문에요. 끝까지 결과까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예, 계속 그 지금 토론이 뜨거워서 제가 이 주제로 계속 갔었는데요. 통합당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당에 사실 중도 표심 공략을 노리면서 김종인 카드를 꺼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를 두고는 사실은 여러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김 의원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영입이 불과 선거 20일 앞둔 3월 2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구원 등판을 하신 셈인데, 굳이 모실 필요가 있느냐, 또는 김종인 위원장 외에는 이 선거를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다,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안 계셨으면 이번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나 또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이 정도로 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라는데 대체로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80이신데요, 연세가. 이 상황에서 나라 미래가 걱정되어서 이렇게 마지막 나라에 대한 봉사를 하러 나오셨다고 마지막 유세에서 울먹이실 정도로 큰 결심을 하고 나오셨는데, 저희가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이 김종인 위원장만큼 이 위기 상황을 또 선거의 상황 지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리더십 구축이 그만큼 어렵다. 리더십에 큰 공백 상황이 발생해 있는데도 이 부분이 극복이 못 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25분이 예정되는데 지금 워낙 토론이 뜨거워서 좀 뒷순서를 조절해서 했는데요. 지금 7시 30분이 되면 김종배 평론가께서 먼저 가셔야 되는데, 짧게 한 30초 정도만 이번 총선의 총평 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죠. 예, 뭐 짧게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진영 대결 양상이 펼쳐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보론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진영 대결이라고 해서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거의 같은 어떤 덩어리와 덩치로 대결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지금 예측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진보 진영은 최대치가 된 상태에서 결속을 하는 데 반해서 보수 진영은 최소치인 상태에서 결속을 한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결속한 사람들은 단단한지 모르겠지만 밖에는 거의 전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외연 확장에서 완전히 실패한 이번 선거다. 이렇게 본다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통합당은 어떤 물리적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총선이 뭔가 될까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패착이었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탄핵의 교훈을 벌써 잊어버려서 혁신에 게을렀던 게 이번 선거 결과로 그대로 나타났다. 요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1분 동안 광고를 듣고 올 것이고요. 광고를 듣고는 김종배 평론가께서 먼저 일어나시기 때문에 3인 3색 패널로 또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뒤에 뵙겠습니다. Trailbla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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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lblazer. 센트룸은 몸 깊은 곳에서부터 균형 잡힌 영양을 설계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나도,
소중한 일상도 시작은 당신의 몸이니까. 몸속의 영양을, 인생의 에너지를 센트롬. 새로움에 새로움을 더하다. Volvo XC60. 부딪혀라. 오직 돌파. 2020 우리의 선택, 물음표를 던지다. 다시 선거 상황실입니다. 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저희 JTBC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결과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비교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JTBC 예측조사와 지상파 출구조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종로로 갑니다. 민주당 이낙연 후보가 JTBC 예측조사 결과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이낙연 후보 53%, 황교안 후보 44.8%입니다. 서울 광진 을입니다. 먼저 JTBC의 예측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후보와 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고민정 후보 49.3%, 오세훈 후보 48.8%입니다. 서울 동작 을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JTBC 예측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이수진 후보 54%, 나경원 후보 43.2%입니다. 다음은 서울 동대문 을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장경태 후보가 통합당의 이해훈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장경태 후보 53.1%, 이해훈 후보 45.2%입니다. 서울 구로 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윤건영 후보 54.5%, 김용태 후보는 40.4%입니다. 서울 강서을로 갑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진성준 후보와 통합당의 김태우 후보가 경합 속에서 진성준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진성준 후보 54.2%, 김태우 후보 44.9%입니다. 부산 부산진 갑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JTBC 예측조사 결과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김영춘 후보 43.5%, 서병수 후보 49.6%입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강원 원주 갑입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통합당의 박정아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저희 JTBC는 예측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이광재 후보 46.3%, 박정아 후보 43.2%입니다.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는 김민석 후보 46.9%, 박용찬 후보 48.3%입니다. 서울 서대문 갑입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가 통합당의 이성원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JTBC는 예측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살펴드립니다. 우상호 후보 51.3%, 이성원 후보 43.6%입니다. 서울 노원병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김성환 후보 50.4%, 이준석 후보 47.7%입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비교해드립니다. 이어서 충남 공주 부여 청양입니다. JTBC에서는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와 통합당의 정진석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2.9%, 정진석 후보 52.5%입니다. 광주 서구 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양향자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양향자 후보 73.8%, 민생당 천정배 후보가 20.9%입니다. 전북 전주 병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김성주 후보가 민생당의 정동영 후보에게 우세할 것으로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김성주 후보 64.1%, 정동영 후보는 34.8%입니다. 세종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 강준현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강준현 후보 57.7%, 김병준 후보 40.2%입니다. 경남 양산을입니다. 먼저 JTBC의 예측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의 김두관 후보와 통합당의 나동현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김두관 후보 48.1%, 나동현 후보 48.5%입니다. 경남 산천, 함양, 거창, 합천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무소속 김태호 후보가 경합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김태호 후보 43%, 강석진 후보는 37.7%입니다. 서울 강남을로 넘어옵니다. JTBC의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와 통합당의 박진 후보가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전현희 후보 46.7%, 박진 후보 50.7%입니다. 경기 안양 동안을입니다. JTBC 예측조사 결과 민주당의 이재정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정 후보가 50.6%, 통합당 심재철 후보 45.1%입니다. 네, 지금까지 JTBC의 예측조사 결과와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의 결과를 비교해드렸습니다. 네, 토론이 뜨겁다 보니 시간이 금세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다음에 JTBC가 토론 자리를 마련하면 그때 좀 한번 나오셔서 오늘 못다 하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 교수님? 예, 민주당 승리를 축하하고요. 하지만 저는 좀 경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요. 뭐요? 토론을 하면 나와주실 건지 제가 여쭙는 건데요. 예. 저는 안 나옵니다. 그런가요? 예.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시간인데요. 3인 3색이라고 했으니까 마무리 질문도 제가 맞춤형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진중권 전 교수님께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남은 사람들을 모아서 무너진 진보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진보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리고 어느 정당에 들어가셔서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1분 반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한민국의 주류가 교체됐다는 걸 보여준 게 이번 선거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고요. 사실상 4번의 선거 계속 판판이 지지 않았습니까, 보수당이? 그러니까 산업화 세력에서 민주화 세력으로 우리나라의 주류가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그 주류가 사실 기득권 세력으로 굳어진 거고 이 기득권 세력들이 세습까지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걸 보여준 게 조국 사태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조국이 그렇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는 건 586이라고 불려지는 그 세대들이 민주화 세대들이 상당 부분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10년 더하기 3년 해서 13년 집권을 하다 보니까 호루라기 불어야 시민단체들마저도 사실상 반쯤은 관변단체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거대한 기득권 집단이 되어버렸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좀 견제할 세력이 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고요. 이제까지 그 진보 정당에서는 뭘 해왔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쪽이 오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저항 세력이었기 때문에 같이 연대를 했는데 예.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진보가 자기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고 좀 더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 가지고 좀 기득권 세력으로 화한 여기와 좀 선을 좀 명확하게 긋는 그런 쪽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느냐 진보 운동이. 저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싶습니다. 예. 김 교수님 토론하면 나와 주실 거죠? 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벌어진 사실 유례없는 선거였는데 이번 총선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주 분명하죠. 미래형 국가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이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세계적인 질병의 대유행, 팬데믹, 이것의 주기는 점점 빨라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받고 있죠. 예. 이건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에 대한 리허설과 같은 그런 훈련이었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이래서 혹시 두렵긴 하지만은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앞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시장의 논리에만 휘둘리는 게 아니라 공공성의 가치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 좀 말하는 건 어때?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남북 관계도 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지도력, 글로벌 리더십의 재편 양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바로 그렇게 지구적 위기, 기후 위기 이런 모든 엄청난 과제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리더십도 바꿔나가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정말 주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런 점에서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내일 아침이면 알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돌입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21대 국회에 들어오는 의원들을 향해서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가 가장 비슷한 것이 1930년대에 맞이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럽니다. 이 제로금리, 양적 완화 같은 경제적 위기가 또 사회 불평등과 정치 체제의 변화, 즉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각국에서 지금 출현하고 있고요. 이 속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전체주의로 넘어갈 위험이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도 과거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맞이했던 것도 그런 사유고 지금 지난 정부나 이번 정부나 집권당 내부에서 이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21대 국회 들어오신 분들은 권력의 충견이 되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 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적어도 주기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예. 내가 괴물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예. 좀 항상 돌아보면서 의정 활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 분 패널과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2020 우리의 선택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8시부터 시작되는 특집 뉴스룸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